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혹독한 찜통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인데요.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5일 날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 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 밤에도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잠 설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7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단 하루에만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해변 모두 비지정 해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지정 해변이란 말 그대로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을 말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구조 장비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월부터 9월 사이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112건, 이로 인해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또 올해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개장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비지정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리지역이 아닌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관리 지역으로 가시고 이러한 출입금지 표시라든지 통제선이 된 데서는 되도록이면 출입을 삼가주시고 이용을 삼가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노약자는 발이 닿는 곳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직접 물에 뛰어들지 말고 튜브나 로프 등 주변 도구를 활용해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 일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되기 전까지 600여 세대가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은 덮개가 열린 채로 작동이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냉장고도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인덕션도 못 쓰고 불이 없으니까 주방에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죠. 그냥 이거 들고 나와서 붙이질 않은 거죠.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간 서울 서교동 일대 6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 땀을 뻘뻘 흘리며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깜깜하고 먼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시원하지. 한국전력은 새 변압기와 전선을 가져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 A씨 등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공주에 있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신풍 휴게소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트레일러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틀 전까지 하던 군사작전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You know, we're having good talks. So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2 days ago.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인 미시건을 찾아서도 연설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중단 배경으로 거론된 방공 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탄약은 충분하며 재고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본부도 미국의 어떤 위협도 반드시 대응할 거라면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었던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는 두 정상과 현지 시간 28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처음 열리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끈질긴 요청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과 협상을 둘러싸고 불협 화음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향후 대이란 공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입장이라며 갈등설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파괴됐을 거라는 사실을 네타냐후에게 말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We're being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that would not survive without us. And you know who wouldn't survive without us? Israel. Bibi's coming, he'll tell you. 또 최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며 러시아와 이란 간 밀착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 볼 거라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맞물리는 상황에서 내일 두 정상회담은 중동과 유럽 두 전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란은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일 친이란 세력의 공격을 받는 등 전선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잠해졌지만 이란 외무부는 당장 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میانجی‌ها ممکن هست پیام‌هایی را از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ما منتقل بکنند در مورد تحولات جاری در منطقه ولی در حال حاضر ما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داریم. 또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هیچ وقت اجازه ندادیم و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آمریکا تعیین کننده زمان جنگ و صلح با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항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영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들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동부와 홍해 연안 도시 얀부를 잇는 원유 공급 운송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주변국과 친이란 세력들도 분쟁에 얽혀 있어 중동에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 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히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루,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 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2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2차례 인정했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은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6살 고 이채원 양의 시간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멈췄습니다. 응급 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공부했던 이 양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 일면식도 없던 23살 장윤기였습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이 놀아주는 거 아닙니다.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이채원 양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양의 부모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습니다.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며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을 잃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서도 장윤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자신들이 고통받는 상황, 그걸 주로 진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도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주요 사건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나온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3차 공판에 이제 유족들이 나와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이제 오열을 하기도 했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유족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참작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유족이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 계속 오열하시는 그런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 함께 나눴습니다.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장윤기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로 인해서 피해자,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간절히 유족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고 엄벌로서 이 해당 죄의 무거움을 다스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네, 유족들 마음이 어떨지 참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예. 중상을 입었던 이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이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의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그런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범행의 이 결과,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죄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 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다거나 그리고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겨 담는 게 사실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여성과의 어떤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어떤 자기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떤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SNS 대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이식,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범행 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 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네, 장윤기가 학창 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포함이 되어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그 맥락을 보자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장윤기는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던가 본인의 범행을 일부 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
장윤기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그냥 호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근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 시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어찌 보자면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들이라던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자면 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담패설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뭐 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그런 사령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내용에서든 이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본인이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 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에 있었던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도적인 성향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참고적인 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공수 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 시절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강간 살인에요, 살인 미수,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피해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의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이와 상응하는 그런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이제 초기에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목적, 강간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나왔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꽤 중한 형이 나왔는데 먼저 재판부의 판단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일단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동일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문제되는 발언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 한 가지,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것이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무마하고자 국민들에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해당 발언이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부분도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대고 연락을 차별하고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질문이 전달된 경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는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굉장히 중한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이 두 주장 모두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비용 한 40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벌써 뭐 당사를 팔아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등을 하더라도 이 돈은 꼭 반환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이었기 때문에요, 이 대선의 후보를 냈던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서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 보전받은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당선 무효형에 되는 그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은요, 30일 이내에 이 국고로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뭐 현금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갖고 있겠지만 그건 당장 인건비라던가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을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뭐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 뭐 대출을 내는 방안, 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 역시 국민의힘 측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탄핵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라던가 경비 일부분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예우는 사실상 박탈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탄핵이 된 상황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그렇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한 행동들도 모두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는가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당선 무효가 된 그 이후에부터 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으로서 재직 기간 중에 한 행동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충격적인 사건 또 보겠습니다.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어제 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 우리 형법에서는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뭐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두세 차례 최소한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걸 알고 몰랐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는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들이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불리하게 양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한 2달 넘게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부모의 그 고소장 접수 이후 한 5개월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늑장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소환 조사도요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제 4월 초에 이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돼서야 처음으로 소환이 있었고요. 물론 이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변호인 선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병 확보 같은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판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 함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수사 과정이 지금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첫 소환 조사와 두 번째 소환 조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장윤기 수사 때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재판들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인천 성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오늘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109시간이 걸려 화재가 진화되고 6일 만인데 불이 컸던 만큼 내부 안전진단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고 구조기술사도 동행해 감식에 앞서 안전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게 감식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소방시설 관리부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재의 현장 면적이 워낙 넓고 훼손 정도가 심해 오늘 감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감식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 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열흘 전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 한국 하천에서 악어가, 그것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발견돼 세간이 떠들썩했는데요. 경찰은 구매와 사육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탐문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악어를 기르던 주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주인은 3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샴악어를 120만 원을 주고 구매했고 집에서 사육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악어를 일부러 유기한 건 아니다. 일광욕을 시키기 위해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또 다른 국제멸종 위기종인 악어 거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죠. 샴악어와 악어 거북은 사이테스, 그러니까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들 동식물을 학술 연구 등 목적 외에 허가 없이 포획이나 거래,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이 동물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또 일부러 버렸는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멸종위기종 밀반입 적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6년간 5건에 그쳤던 밀반입 적발 건수가 2022년에서 2025년 4년 동안 51건이나 적발되며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멸종위기종 거래는 국내 생태계 질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만큼 중요한 건 바로 사지도 팔지도 않는 인식일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차량 통행이 늘면서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치사율이 뒷좌석의 경우 3.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부근. 4차선을 달리던 트럭이 주행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 2명이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졌는데 뒤따라 달려오던 차량이 부딪혀 결국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중앙선 일직터널 부근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차를 못 보고 부딪혔습니다. 운전석 측면 충격 이후 가드레일에 연속으로 부딪히며 차량이 수차례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잘 착용한 덕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숨진 비율이 29%에 육박합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셈인데 이 비율은 최근 3년 평균보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머리나 목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높아집니다. 치사율의 경우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의 경우 무려 3.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의 착용률이 낮았는데 올 상반기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 안전띠 착용률은 78.3%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루 평균 543만 대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유사시 생사를 가르는 안전띠 착용 3초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정부는 금일 15시를 기점으로 선제적으로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호우 중대본 종료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폭염 중대본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엔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냉방물품 지원이 부족하진 않은지 미리 살피고 야외 작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이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 나들이 자제하면서 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지킬 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뭐 지시로도 닦아보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휴지도 한번 닦아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있는데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완전히 탈수 증세에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도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 교환이 계속됐고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장 상인들은 매일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님까지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도 상인도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내로 다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찾을 때 좀 실내 데이트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아무래도 시장은 발길이 좀 줄지 않을까.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그나마 낫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고무장갑 안에는 금세 땀이 차오르고 상인들은 채소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상추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부추 같은 거 이런 나무 종류. 그러니까 예전같이 많이 안 갖고 오지. 요새는 조금씩 갖고 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생선 가게는 얼음값에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내놓은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20kg짜리 한 번 하면 한 2시간도 안 가서 다 녹아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녹으면 다시 채워야 되고 이게 팔아야 얼음값도 안 나와요, 요즘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여름 여름이다. 요즘 더위가 불편을 넘어 인명피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폭염 속 건강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새벽부터 더위 환자가 몰려서 자리를 비우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현장에서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더워요를 넘어서서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 두통이 심하다, 속이 메스껍다, 또 근육에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또 감기인 줄 알고 오셨는데 실제로는 탈수 초기 증상이나 또는 열탈진 또는 냉방병인 경우도 있고 평소에 혈당이나 혈압이 조절 잘 되던 분들이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오거나 응급실에 오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런 정도의 증상이면 혼자 참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증추가 이 젊은이들의 반응과 다릅니다. 즉 초기의 탈수 반응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못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어지러운가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증상이 되는 경우는 빠르게 병의원에 방문하신 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서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체온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고열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이상이 발생하나요? 네, 우리 인류는 항온 동물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항상 체온을 섭씨 36.5도 내외로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밖의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죠. 그러면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혈액에서 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더 빠르게 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콩팥, 신장하고 이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고 간혹은 지속되는 경우에는 열탈진이나 열사병, 일사병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날씨에서 물을 많이 마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물을 그냥 많이 마시기만 한다고 해서 일단 좋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물을 씹어서 드십시오. 물을 씹어 먹는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물을 갈증이 난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 피 혈액이 묽어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면 호흡이 떨어지고 콩팥의 기능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물을 꾸준히 조금씩 본인의 만성 질환에 맞춰서 드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미리 마시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몸은 이미 갈증에 대한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요. 갈증에 대한 신호를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적절히 표현을 못하니까 못할 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좀 두꺼워져서 땀 배출도 안 되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뇌에 있는 체온저돌 중추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 우리가 물병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외출하기 전에 한 모금, 외출 중에도 30분에서 40분에 한 모금, 그리고 귀가 후에 한 모금 이렇게 꾸준히 마치 물을 씹어 드시는 것처럼 드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요. 예. 이게 더워서 입맛을 잃다 보니 식사 대신에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보통 분들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탈수가 되다 보면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 또는 아이스크림 등을 주로 드시는 거는 실제로 더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올랐다 떨어지니 발생하면서 피로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수 같은 경우 냉면 많이 찾으시는데요. 냉면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냉면만 드시기보다는 삶은 달걀 또는 닭가슴살을 같이 요청해서 또는 집에서 만들어서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그리고 냉면 그 국물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우리가 보리차 등 이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을 같이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세밀하게 주의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폭염 속에서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압, 그다음 고혈당인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런 분들이 바로 혈관에 관련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폭염의 만성질환자, 거기에 더해서 콩팥, 만성신장 질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지금 드시고 있는 혈압약이 또는 당뇨약이, 콩팥을 보호하는 약이 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일부 지금 현재 내가 탈수가 많이 진행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간이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탈수로 인해서 이렇게 손끝으로 검사를 해보시면 혈당이 크게 올랐다고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쉬는 것 외에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늘 다니던 우리 주치 선생님 계시잖아요. 조금 이상하다.
이 65세에서 70대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지만 만성질환 있는 분들, 그리고 70세 이상인 분들, 5세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는 집이라고 하면 조금 이 폭염에 이상 반응을 보인다.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숙면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열대야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좀 잘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에 듭니다. 근데 이제 외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숙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다고 냉방기를 밤새 트는 거는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가 냉방에서 송풍으로 전환하고 냉방 송풍 전환 이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고 자연스럽게 꺼져서 잠이 든 다음에, 그리고 초반에 방이랑 거실 등을 냉방을 시작할 때는 에어컨 밑에 선풍기 등을 둬서 빠르게 냉각시키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서큘레이터 등을 활용해서 이 실내 온도를 우리가 섭씨 26도에서 28도 내외, 28도는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섭씨 26도에 습도는 한 40에서 60%로 맞추신다면 숙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밖에서 땀 좀 흘리고 들어오면 시원하다라고 하시면서 밤늦게 밖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잠을 깨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전에 운동하는 거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저녁에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 지금처럼 폭염, 아마도 광복절 전후까지 계속 폭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물 마시면서 식사 후에 혈당 조절하는 정도로 가볍게 한 30분에서 40분 산보 정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젖산 등 이 근육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다음날 아침에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보다는 보리차는 하나 미지근하게 들고 같이 가족분들하고 걸으면서 마시면서 걸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또 덥다 보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오히려 또 체온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찬물로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기초대사를 위한, 즉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전이 뇌에서 명령을 보냅니다. 실제로 밖이 덥더라도 찬물이 피부에 닿았네? 체온을 유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떨거나 또는 몸의 대사가 빨라지면서 실제로 체온이, 그래서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한 1분에서 3분 정도 좋은데 괜히 막 땀이 나고 덥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실제로 너무 차가운 물로 하시게 되면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또 잠을 쫓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물로 1분에서 3분 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처럼 덥다 보면 창문을 며칠째 열지 않고 계속 에어컨을 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의점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진료하는 진료실도 코로나 환자분들을 등을 모시기 위해서 설계된 방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10분 정도, 5분 정도 문을 열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냉방을 하는 경우 습도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너무 건조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이 실내에 있는 바이러스나 또는 알러지 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고 에어컨 이거 냉방 아까운데 문을 왜 열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 50분, 55분에 한 번 정도, 한 1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바람이 내칠 수 있도록 해서 환기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실내 이 환경, 실내 공기 환경을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보도로 온열 질환자가 병원에 이송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열탈진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응급 이 구조 관련된 그리고 응급약 케이타스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뭔가를 하시기 전에 일단 119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신 분들을 이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오기 전까지는 얼음물에 넣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까운 은행이나 또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으로 옮겨서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여서 깨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이 물을 마셨다가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요청하시고 신속하게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마음이 급하다고 함부로 어떤 응급조치를 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더위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실천할 수 있는 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늘 물을 마시거든요. 바로 물을 마시는데 진료 중에도 지속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도 물을 드시고 그리고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빠르게 그리고 우리 임산부가 있는 집, 만성질환이 있는 집, 또 어르신들만 계신 집에 우리 젊은 분들이 전화해서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 드리면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합쳐서 이 폭염이라는 재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의 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육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들어서 상승 전환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장한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6,3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5% 가까이 하락하며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중국발 악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CXMT 상장을 계기로 중국의 반도체, AI 추격 우려가 부각된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프리마켓부터 삼전닉스가 급락했는데요. 현재 정규장 개장한 이후에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26% 내린 6,400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5.72% 내린 6,3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반등하나 싶었지만 오늘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2.97% 내린 742포인트로 개장했지만 지금은 3.21% 하락 중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유가가 그나마 진정세를 보인 건 다행이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0.26% 오른 1,469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 넘게 하락, 현재 6,3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진 740포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것이란 경계감 속에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반도체 대표 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의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셨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I regret that because it leaves me sort of without a significantly dramatic word to describe a company gaining almost 500% and becoming the Chinese mainland's most valuable listed company on its first day of trade.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000조 원대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nly 6.73% of the company's shares were freely tradable today.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hares locked up for periods ranging from 6 months to 3 years.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인파가 붐비던 음식 축제 도중 총격이 벌어져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요.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중 1명은 체포되고 다른 1명은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That says 100K. Shooting. Oh. Oh shit! Right here.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엔 2살 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We suddenly heard some firecrackers, what I thought were firecrackers, and people started yelling, shooter, shooter, and there was like a stampede of people just running. I heard about, I'd say,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 looked to my left, I saw at least one individual with a switch, semi-automatic. I saw another one that was two. 2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1명은 체포했고 다른 1명은 추적 중입니다. So this was a shootout in Seattle. There were two people who we believ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 끈적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어섰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경남 양산은 벌써 33도를 넘었고 오늘 한낮에는 38도까지 지속했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10곳과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중대경보 지역이 추가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을 경고하는 중대경보가 5째 이어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가 예상되고 대구와 경주는 38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권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심해 번개도 짧은 시간에 집중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면서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했다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몸을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네, 조금 전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급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